네, 1월 20일 장 마감 후 방송 찐시황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은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 시장 일단 반등을 좀 했죠. 네. 초반에는 그래도 우리 저 12시 라이브 방송 때만 해도 좀 되게 비실비실했었는데 네. 0.2에서 왔다 갔다 하고 어쨌든 0.7 정도로 마감을 했다는 거. 코스닥이 좀 의미 있는 반등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뭐 그렇게 봐야죠. 뭐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안도는 안심하기는 좀 이르긴 한데 안도가 됐던 이제 그런 좀 뭐 하방에서의 그런 좀 반등이 아니었나 좀 생각이 들고 딱 직관적으로 드는 생각은 뭐 다들 비슷하실 것 같아요. 약간 낙폭 과대된 거에서 오는 설레임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딱 맞춰서 사볼까? 뭐 이거 어떻게 해서라도 뭐 한번 바꿔 타볼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오늘 개인적인 뭐 의미를 부여하자면 하방을 형성하려는 노력이 좀 지속되고 있다라고 좀 봐지고요. 여기에 대한 신호가 뭐였냐면 이제 악재에 대해서 시장이 버텼다는 거에 대해서 반등의 실마리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나왔던 게 이제 미 증시도 굉장히 좀 안 좋았고 중국이 뭐 사실상의 이제 금리 인하를 좀 단행을 한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이 이제 금리 인하를 다른 애들 다 금리 올리는데 쟤네가 금리를 내릴 만큼 저렇게 안 좋나? 뭐 이렇게 해서 좀 의구심이 있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 장 시작 전에 북한 이슈가 또 하나 떴죠. 이제 맘대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발표가 나온 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거슬리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이런 악재들을 딱 버티면서 환율이 딱 버텨주니까 시장이 좀 반등을 잡아가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좀 나오면서 뭐 제법 좀 올라왔던 것 같고 약간 이제 우아하게 표현을 하자면 뭐 0.5%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가 약간 후퇴하면서 이제 그간에 좀 좋은 흐름을 보였었던 금융주들은 좀 밀려갔습니다만 역시 이제 매수가 없고 매도하면 담보 부족 뭐 이런 악순환이 계속 나왔었던 것들의 상황에서 조금 벗어나면서 그러니까 매도세가 없는 상황에서 조금의 매수가 나오니까 우르르르 올라가고 그게 다시 프로그램 매수를 불러왔던 그런 모습이 이제 좀 우아하게 표현하자면 그런 이제 프로그램 매수에 힘입은 악재를 버틴 바닥 형성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직관적으로 보니까 그냥 털리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팔 사람도 없고 근데 뭐 시장은 뭐 이런저런 요인에도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는 그런 좀 투자 심리가 조금 회복이 되고 나니까 좀 기술적인 반등을 보였다. 뭐 이렇게 좀 뭐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기술적인 반등 표현을 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이렇게 올랐을 때 혹은 뭐 내일 이어지는 뭐 장에서도 이런 분위기에서 매도를 하는 게 그러니까 좀 반등 시 매도를 해야 되냐 아니면 지금 이제 많이 떨어졌으니 지금 뭔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면서 들어가야 되냐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다 현금이 없어서. 네, 그러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고 뭐 우리가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왜 그런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그 자금 중에 일부가 뭐 증시로 유입될 기대감이 있다 뭐 이런 얘기는 하는데 공모 자금은 공모 자금 뿐이라고 좀 생각은 좀 들고요. 그렇죠. 뭐 110조 들어갔다니까.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 109조 정도는 다시 다음 이제 공모주를 좀 노리게 될 것 같고 일단 뭐 지금 반등 추세는 조금 더 이어지리라고 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게 안도는 하지만 안심을 할 수 없는 게 지금 그 어디에도 지금이 바닥이다라고 딱 부러져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수치적인 논거를 대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투자 심리적인 어떤 이제 움직임에서 그동안 계속 특히 코스닥은 매도의 악순환이었잖아요. 뭐 담보 부족 나고 반대매매 나오고 아침에 해소하고 또 오후 12시에 또 뭐 스탁론이나 이런 것들 해소하고 계속 이제 그런 것들이 일주일 내내 나오다 보니까 뭐 거기에 또 매수는 없고 다 LG 에너지 솔루션에 다 그쪽으로 돈이 쏠려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시장 분위기도 쭉쭉쭉 내려와서 어제는 17조 대까지 나왔어요. 거래대금이. 네, 그러니까는 평소 대비 거의 5조 이상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기 때문에 요게 이제 살짝 풀려서 움직이고 저점을 일단 요쯤에는 우리가
저점이라고 생각해 줄게라는 이제 그런 시장의 인식이 뭐 하나 두 개씩 지금 쌓이는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일단은 뭐 저는 내일도 분위기는 조금 더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듭니다. 근데 뭐 오늘 이제 또 끝나고 미국 증시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움직임에서 뭐 성장주들 그리고 이 기조가 확실히 0.5씩 올리는 경우는 사실 잘 없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굳어져 가는 그런 상황이면 정말 수세적으로 밀렸었던 그런 성장주 진영이 조금 이제 숨통을 트이는 그런 정도의 좀 반등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기술적 반등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어쨌든 오늘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많이 빠진 곳에서 나오는 그런 좀 자율 반등스러운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추세적인 반등이라기보다는 저가 인식에 의한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일단은 평가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뭐 미국 시장 얘기하셨는데 네. 일단 저도 아까 낮 라이브 방송 때 네. 나스닥 주간 차트를 봤는데 그 거래량이 엄청나게 팔렸어요. 네. 이 저가 부분에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래량이 어떤 거를 의미할지 아직 뭐 하루 남기는 이틀 정도 남았지만 네.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 일단 FOMC 회의까지 확인을 해야 시장이 안정될 거라고 보는 건지 아니면 네. 오히려 이후에 더 나빠질 것인지. 왜냐면 매파 발언이 나올 수도 있으니. 네, 매파라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죠. 근데 지금 그 시점이 좀 많은 게 모여 있어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하나의 마디를 형성할 걸로 좀 생각은 드는데, FOMC에서 충분한 힌트를 주느냐 이제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겠고, 그때 또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이 또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과연 이제 그 유동성 그리고 지수 편입에 대한 그런 또 패시브적인 자금들의 움직임 이런 것이 또 문제될 수 있고, 또 그 주말은 연휴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여러 가지 이슈가 딱 모이면서 시장이 좀 마디를 이렇게 형성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우리는 뭐 예상대로 이제 0.25% 뭐 3월에 올리고 앞으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지표 얘기를 해주겠죠. 이러면서 위원들이 이제 점도표를 찍어주면서 올해는 한 3번, 내년에 3번, 그 후에는 한 2번 정도 이러이러한 논리에 의해서 끌고 가겠고, 만약에 뭐 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릴 때는 이러이러한 지표가 예상보다 많이 나올 경우에는 우리가 브레이크를 작동시키겠다. 뭐 이 정도의 좀 힌트만 나온다면 지금 이 시장의 그 밸류를 결정을 하는 분모 부분이 굉장히 흔들리는 거잖아요. 네. 이제 거기가 이제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해지면 소위 계산이 쓸 수 있는 시점이 좀 뭐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FOMC가 지나갈 수 있겠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상장에 들어오면서 물론 며칠 동안은 좀 변동성은 좀 상당히 좀 가져가겠습니다만, 뭐 CATL과 뭐 파나소닉 이런 이 1위와 3위 종목 사이에서 어느 정도의 시가총이 형성되는지, 그리고 락업 물량이 이번에는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이 이거를 이제 홀드하고 좀 끌고 가는지에 대한 이제 그런 초반의 그 수급 상황 이런 것들이 그렇게 좀 시장에 불합리하지 않게 움직여준다고 한다면 또 수급적으로 좀 잡혀줄 수 있는 분위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설 명절은 생각보다는 길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사전 매도가 이렇게 크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간다면 저는 그 시점에서 어느 정도 좀 마디를 형성해주고 2월 달에 이제 또 어닝 시즌에 좀 들어가면서 약간의 좀 개별적인 장이 좀 되면서 시장은 좀 바닥을 다져가는 이제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오히려 저번 출연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리 인상이 일어나고 나면은 사실 좀 불확실성이 좀 벗겨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좀 시장은 이제 계산대로 흘러가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또 성장주들이 어느 정도 좀 고개를 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안도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안심하기에는 좀 이른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항생 지수가 거의 3.2, 3.7 뭐 이렇게 올랐네요. 네, 그렇더라고요. 아마 중국 영향도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중국은 뭐 오히려 상해 지수는 좀 빠졌는데. 네. 희한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항생지수, 우리가 보통 항생지수 쫓아간다고 그래서 뭐 홍콩 얼마나 불안정한 상황인데 이거 좀 창피한 일 아니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이렇게 되니까 오늘 저녁 미국 시장이 좀 기대가 되네요. 항생은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분모 부분은 이제 달러나 뭐 이런 쪽을 보고, 분자 부분은 중국의 실적, 특히 이제 뭐 워낙
그 금융주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을 좀 바라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자극이 되고 있는 거는 달러 가치는 크게 변한 건 없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부양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홍콩 증시 특히 이제 그 금융주 쪽에서 어느 정도 좀 반응을 해준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중국이 저는 조금 찜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저희 생각보다는 시장에서는 좀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금리 인하의 단행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근데 가장 찜찜한 부분은 이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와서 지금 금리 인상을 조금 서두르고 있는데 금리 인상을 했는데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는 경우. 그 저번에 그 대표님께서도 좀 언급을 해주신 것 같은데 공급적인 이슈가 나오고 코로나 상황이라는 게 좀 껴있다 보니까 금리는 금리대로 올렸는데 인플레이션은 안 잡히는 그런 상황이 오면은 시장은 굉장히 혼탁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올해의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그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 또 금리 이런 거에 좀 추이를 좀 잘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저의 바람대로라면은 이제 좀 잘 잡혀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은 드는데 일단 좀 공급적인 문제가 또 좀 문제될 수 있고 또 상품 가격들이 많이 올랐어요 지금 중국 시장에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면 또 이 끈을 놓쳐서는 안 되는 이제 그런 또 요인들이 좀 있으니까 뭐 이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런 요인들은 좀 이렇게 뉴스를 좀 챙겨서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미국에서 이거 다 안 먹히니 뭐 다른 조치를 하겠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면 일단 뭐 저 개인적인 말씀입니다만 그때는 뭐 주식 뭐 손해보든 이익을 보든 간에 뭐 한 30% 40%뚝 잘라서 일단 좀 도망가고 봐야 되는 뭐 그런 시나리오를 그리고 저 개인적인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시나리오는 현실화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정부에서 메타버스 육성을 하겠다. 뭐 올해만 5,560억을 네. 투자하고 뭐 인력도 뭐 4만 명 육성하겠다. 뭐 이런 발표하면서 오늘 게임주가 왜 이렇게 올랐나 했더니 네. 뭐 이런 호재들이 있었네요. 일단 저는 어제 정도의 좀 반등이 제법 나왔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어제도 뭐 시장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흘러갔죠. 일단은 뭐 성장주들이 이런 금리 인상기에는 안 좋다라고들 많이들 이게 좀 그동안 뭐 경험적으로 좀 보셨을 분이 계시겠습니다만 압도적인 성장을 나타내는 쪽은 그걸 다 뚫고 갈 수 있다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뭐 실적보다 이런 성장성이 더 큰 메타버스, 뭐 게임, 뭐 P2E, 그다음에 뭐 NFT 이런 쪽에 대해서는 아직 보여준 것도 많이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올해 성장은 이쪽에서 계속 기대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 결정적인 단서를 준 게 역시 이제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그렇죠. 82조. 그러니까는 가치로만 그러니까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9조 정도 매출을 하는 회사예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64조, 3조 뭐 이 정도 하는 회사인데 82조에 팔렸죠. 그렇게 본다면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메타버스의 진심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IP 뭐 이 블리자드가 가지고 있는 그 게임들 뭐 오래된 그런 IP들 게임들을 굉장히 높은 가격을 쳐줬다라고 좀 봤기 때문에 이런 고도 성장 관련 종목들은 이 되게 뭐랄까요 추상적인 가치만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되고 여기서 이 회사가 어떤 역할을 하면 뭐 이 정도의 밸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막 주가가 춤을 추면서 이제 상승을 하는 건데 이런 것이 가치가 아니라 프라이싱 가격이 정해졌다는 얘기죠. 그렇게 본다면 이런 게임주들의 어떤 게임주나 메타버스 관련된 그런 종목들의 하나의 좀 지표가 좀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이 종목들은 뭐 이런 좀 수급적인 상황만 조금만 벗어난다면 저는 뭐 예전과 같은 그런 영광을 다시 누릴 수 있는 날이 멀지 않겠다고 보고 저는 본격적 반등 시점은 3월 정도로 아까 말씀드렸던 금리 인상이 있는 이후로 좀 보고 있고 또 그때 또 신작이나 신규 프로젝트가 또 론칭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으니까 지금은 좀 물려 계시더라도 좀 희망을 갖고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뭐 종목으로 말씀드리면은 아직 뭐 NC나 뭐 크래프톤 뭐 이런 종목들은 이제 청사진이 아직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주가가 계속 좀 밀려가는 그런 상황인데 뭐 펄어비스나 위메이드나 컴투스 뭐 이 삼총사 그리고 뭐 카카오 게임즈 정도 같이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상자산부터 해서 메타버스까지 연결될 수 있는 이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는 올해 계속해서 좀 주목할 필요도 있고 뭐 일부분은 주식으로 좀 길게 가져가셔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저는 그 블리자드의 이 가격이 정해졌다는 게 게임주 전반한테는 굉장히 좋은
그런 이론적 배경을 심어줬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고요. 오늘 나왔던 반등은 그간 계속 수세적으로 나왔었던 이제 그런 움직임에서 좀 조금의 그런 상승이 좀 들어가면서 매도 없는 곳에 매수가 들어가니 좀 증폭돼서 나타났는데 뭐 이런 분위기는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건 지금 그동안 금리 인상 때문에 이 네. 성장주 기술주에 대한 뭐 미국에서도 엄청난 매도세 나오고 그렇죠. 그런 와중에 한국의 무슨 뭐 게임주, 메타버스나 NFT로 상승했던 주식들 엄청나게 하락을 했는데 네. 그 분위기가 안 좋았잖아요. 네. 그나마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여기 네. 워낙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서 네. 고점에서 하여튼 지속 성장하는 산업으로서 뭔가 안정적으로 좀 흐름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지금 K 콘텐츠 관련해서 OTT 관련주도 관심을 가져보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어떤 얘기로 이해해야 될까요? 뭐 이거는 좀 두 가지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종목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네. 개인적으로 관심이 가는 종목이 위직 스튜디오랑 레몽레인이라는 종목이 눈길이 이쪽이 또 갑니다. 많이 빠졌었죠 그동안. 많이 빠졌죠. 뭐 메타버스 관련된 그런 종목인데 뭐 사업을 벌인 거는 굉장히 많은데 좀 많이 슈팅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거기에서 좀 조정을 받아서 다시금 좀 내실을 다져가면서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OTT라 그러면 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전 뭐 이 어떤 거를 누가 제작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성공할지 예측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오징어 게임 2를 제작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회사를 이제 딱 찍어서 먼저 이제 두 회사를 좀 말씀을 드린 거고 위직 스튜디오와 레몽레인 뭐 하나 더 한다면 뭐 덱스터 정도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 아까 그렇죠. 우리 라이브 방송에서 덱스터 종목 상담 하신 분이 계셨었는데 네. 어떻습니까? 일단 덱스터 한번 흐름 한번 설명해 주시고. 덱스터는 뭐 조정 많이 받았죠. 근데 덱스터야말로 진짜 뭐 음향부터 영상까지 뭐 다양한 걸 좀 하고 있고 그동안 가장 좀 아킬레스건이 이제 현금 흐름이 없었다라는 점이었는데 이제 광고 회사까지 다 들어서 현금 흐름도 만들어지고 향후에 이제 성장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도 좀 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뭐 단독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이 메타버스 전체적인 흐름에 따라서 좀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 뭐 그렇게 보면 저는 뭐 어느 정도는 저점은 좀 잡았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이 메타버스 계열의 흐름이 지금 좀 돌아 나오는 그런 부분이니까 뭐 한 번에 그 고점을 뭐 또 탈환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좀 이제 하향 안정화되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 반등을 좀 꾀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일단 보유를 계속해서 하셔도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큰 종목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인데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재작년인가요? 헐값에 계약을 했어요. 넷플릭스에. 그러니까 뭐 오징어 게임이나 뭐 지옥이나 뭐 이런 것들이 큰 성공을 거두기 전에 뭐 기껏해야 킹덤 정도만 좀 있었던 그런 와중에서 쟤네들 좀 제법 파네? 뭐 이런 식으로 된 시절에 굉장히 헐값으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스튜디오가 넷플릭스와 계약을 했던 사실상 거의 1호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뭐 계속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뭐 중국만 터지면 된다 뭐 이걸로 몇 년을 버텼다가 넷플릭스와 계약을 한다 그걸로 또 한 1, 2년 버텼다가 지금 주가가 거의 뭐 몇 년간 누워있는 그런 상태인데 요게 올해 끝납니다. 계약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좀 제값을 받고 좀 제작을 좀 참여할 수 있게 되는 이제 그런 것들도 있다 보니까 스튜디오 드래곤 좀 큰 종목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제 요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좀 좋을 것 같고 아까 개인적인 관심사는 위직 스튜디오랑 레몽레인 요게 이제 오징어 게임 2의 제작 참여 가능성이 좀 높은 종목이고요. 그리고 주가 조정도 좀 많이 받았고 레몽레인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 좀 보여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좀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뭐 개인적인 관심 있는 종목 이렇게 찝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메타버스가 어쨌든 그 정부에서 육성하겠다고 하니 네. 뭐 조금 앞으로 계속해서 주목받을 그 뭐랄까 모멘텀은 좀 이제 일어났다 이렇게 네. 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정부는 분위기만 만들어주면 돼. 그러니까 정부가 뭐 한다 그러면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가 하긴 많거든요. 그래요. 맞아. 네. 그러니까는 그냥 방해하지 않고 그냥 그 규제만 안 걸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잘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죠. 예, 반등 국면에 좀 뭐 메타버스 좀 들어섰으니까 뭐 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메타버스와 관련해서도 아까 나온 신문 기사들 보니까 법적 그 사각지대 네. 이런 허들들이 좀 있다. 네. 이런 것들을 좀 잘 풀어줘야 된다. 성장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렇죠. 그렇죠. 정부가 해줘야 될 일들이죠. 네. 자, 오늘 그 카카오 주식들의 흐름이 좀 괜찮아요. 우리 어제
어제자 찐시황에서 카카오 그룹주에 대해서 좀 신랄하게 그 분석을 좀 했었는데 네네. 다행히 오늘 좀 주가 흐름은 괜찮지만 어쨌건 지금 기존 주주들 상당히 지금 실망하고 많이 괴로운 상황이죠. 네. 카카오들이죠. 카카오들. 그렇지. 카카오들. 그룹주. 예, 카카오가 뭐 뱅크도 있고, 뭐 페이도 있고, 뭐 게임즈도 있고, 그냥 뭐 카카오도 있고. 일단 카카오 코스피에 있는 종목들은 저는 3월 동시만기일까지는 조금 수급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좀 이렇게 답보 상태를 좀 보일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먼저 지금 이 조건, 이 상황에서는 그렇게 좀 아무래도 이제 이게 어떻게 지금 지수는 빠져 있는 상황인데 시가총액은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등치 큰 종목 하나가 훅 들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안에서 뭐 물론 패시브에 따라서 일정 부분 이제 조절을 하면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편입하기 위한 그런 자금이 움직이겠습니다만 그 움직이는 과정 중에 선호도라는 게 조금 반영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카카오가 저렇게 무한 증식을 하면서 상장을 해놓으면 다 카카오에서 빼내가지고 카카오의 실적으로 모이던 것을 다 빼내가지고 지금 상장을 좀 시키다 보니까 좀 조금 지나면은 카카오 진짜 뭐 껍데기만 남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렇죠. 우려까지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여러 가지 노이즈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이제 세금 탈세 관련된 이슈도 있고 또 좀 도덕적인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다 보니까 제가 듣기로는 이제 주주 친화책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좀 들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 주주 친화책이 나오는 시점이 어느 정도 좀 바닥권을 형성하는 이제 그런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어떤 투자 심리적인 바닥은 아마 주주 친화책을 가지고 만들 것 같고, 이 수급적인 흐름은 이제 3월 동시만기를 전후해서 좀 만들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그 시점까지는, 솔직히 저 같으면은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사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건 뭐 좀 돌직구로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주주 친화책이 어떻게 어느 규모로, 나오는가, 그리고 이제 패시브 자금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바스켓을 꾸리는 데 있어서 어떻게 선호도가 좀 이렇게 영향을 주는가, 여기까지 좀 보고 향후에 뭐 성장이든 청사진이든 뭐 이런 것들은 그 후에 판단하셔도 안 늦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 특히 좀 고점에 사셨던 분들은 좀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습니다만 그때까지는 좀 마음을 좀 내려놓고, 그래 니들 어떻게 하는지 보자, 한번 이런 자세로 좀 보실 필요가 있고, 단기적인 접근을 하려는 분들은 저는 솔직히 좀 말리고 싶고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좀 말리고 싶고, 어쨌든 투자 심리적인 부분, 수급적인 부분은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참 1월 달에 이렇게 악재가 쏟아져 나오기도 참 드물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악재가 쏟아져 나왔는데, 지금 뭐 카카오의 뭐 상장에다가 카카오페이 대표 경영진들의 어떤 그 모럴 해저드 그런 문제가, 또 시장의 악재, 또 뭐죠, LG 에너지 솔루션 문제도 있고요. 수급의 문제, 현대산업개발도 좀 그렇죠. 이게 건설주의 흐름을 확 깨버렸죠. 나름 또 일진 건설사인데 좀 저런 뭐 사실상 굉장히 치명적인 상황이고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일단 그 아이파크라는 굴지의 브랜드의 타격이 저는 솔직한 말씀 몇 년 갈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또 좀 잊혀져야 되는 부분이고, 이 또한 지금 뭐 HDC 랩스, 옛날 이제 HDC 아이 컨트롤스라는 회사, 이제 자회사가 이제 자사주 매입 뭐 100억 발표를 하면서 지금 뭐 주주 달래기에 좀 나서면서 좀 반등에 성공한 것이 있지만, 요거는 좀 일시적인 그런 부분이고요. 이 현대산업개발 쪽에서 이제 어떻게 이 주주 달래기에 나설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뭐 이런 얘기 딱 터지자마자 기관들은 뭐 200만 주가 넘는 걸 한 번에 딱 털고 그냥 튀어버렸거든요. 거기엔 또 다 이유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뭐 이 손절이라는 게 뭐 다시 한번 좀 새삼 중요하다라는 걸 좀 느꼈고, 이건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뭐 당분간은 이걸로 뭐 진짜 뭐 초단타 뭐 이런 거가 아닌 이상은 조금 자제를 하시는 게 이거는 좀 좋지 않을까. 지금 악재가 쌓여 있는데, 근데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어요. 현대산업개발이 뭐 사실상 영업이 힘들어지게 되면 경쟁사에게는 조금 좋아지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그 카카오에 대한 이제 반대, 그러면
뭐 물적 분할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눈치 보고 있는 SK 이노베이션이나 만도나 이런 데서 못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으면서 그쪽에 또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부분이 좀 일부 있었거든요. 근데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하우징 전문 회사잖아요. 뭐 어디 가서 플랜트 짓고 이런 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파크의 선호도가 높은 게 또 재건축이나 이런 쪽에 가는데 이런 사건 터지면은 재건축 조합들이 하겠습니까? 뭐 당연히 좀 선호도가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본다면 뭐 물론 뭐 PBR이 얼마, PER이 얼마고 뭐 저평가고 뭐 회복이 되고 이런 것들로 접근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실적이나 지표보다 앞서는 게 사실 주식시장은 투자 심리거든요. 지금 투자 심리가 깨져 있는 상황에서 어지간한 뭐 주주 친화책 이런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50% 자사주를 뭐 뭐 그럴 여력도 안 되는 회사고 뭐 이렇게 본다면 이거는 뭐 진짜 냉철하게 얘기해서는 뭐 먼저 도망가는 게 좀 상책이었는데 뭐 늦었던 분들은 어쨌든 뭐 시간을 두더라도 뭐 좀 비중 조절을 하면서 차츰 좀 빠져나오시는 게 이거는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예, 좀 세게 말씀을 드리는 건가요? 그래도 뭐 제 개인적으로 브로커로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뭐 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도 이제 뭐 지금 상장 폐지 이런 네. 것 때문에 지금 잠 못 자는 분들 많을 거예요. 네, 네. 이 더군다나 어제 신라젠 결정이 그렇게 나오는 바람에 어떻습니까?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 시장 분위기는 어때요? 일단 상패가 될 일은 뭐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개인적인 현재로선. 뭐 왜냐면은 얘네가 뭐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았던 기업이고 이거 터지기 전에도 뭐 연간 영업이익이 뭐 수백억대로 뭐 300억대로 나던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회사의 치명적인 이제 그런 회사의 명성에 좀 뭐 이런 흠은 좀 같습니다만 회사가 상폐되거나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거래가 재개되는 그런 시점이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많은 수급들이 빠져나오겠죠. 왜냐하면 이제 이런 기관 투자자들 또 뭐 펀드나 또 국민연금도 위탁을 통해서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이제 투자 규약들을 보면 뭐 이러이러해가지고 이런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손절매에 관한 뭐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거기서 아마 뭐 던져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재개가 돼도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오스템 임플란트야말로 우회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종목으로 볼 수가 있겠죠. 뭐 덴티움, 뭐 디오, 뭐 바텍, 뭐 이런 치과 전문 의료기기 쪽으로 아무래도 이제 수급이 뭐 낙수 효과가 아니라 이제 반사 이익으로 반사적으로 좀 이렇게 분산될 가능성이 높고 이거는 거래가 돼 봐야 좀 알겠습니다만 일단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은 적다. 근데 거래가 되면은 물량은 굉장히 많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 뭐 하한가 한두 번 맞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치과의 다른 의료기가 반사적인 수급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오늘도 주가가 좋았어요. 이런 종목들이 이 얘기가 나온 이후 경쟁사들. 그렇죠. 경쟁사가 어디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디오, 디오. 뭐 덴티움, 뭐 이런 기업들이 있고 또 다른 뭐 레이나 또 바텍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뭐 치과 의료기기 종목으로 볼 수 있는데 임플란트로 딱 그 한정을 짓는다면 뭐 디오나 덴티움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덴티움이 많이 뜨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네 맞습니다. 덴티움, 디오 다 뭐 성장성도 좋고요. 약간 시장 오스템 임플란트는 이제 한국과 중국이 좀 주력인데 시장 공략한 시장이 조금씩은 달라요. 근데 아무래도 여기에 있어야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바스켓을 구성을 하기 때문에 일로 갈 돈이 이쪽으로 들어가는 이제 그 정도의 좀 수급 영향은 긍정적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일단 재상자가 거래가 좀 재개됐을 때 다시 한번 좀 돌직구를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그 바이오주도 그 매드팩토가 좀 네. 불길한 네. 예, 포문을 열면서 뭐 이어서 또 셀트리온이 네. 뒤를 이어서 이 바이오주 흐름을 완전히 꺾어버렸는데 일단 둘 다 오늘 상승을 셀트리온은 아직 오늘 좀 셀트리온은 빠졌죠. 네. 1.3% 뭐 이 정도. 일단 어떻습니까? 이 두 회사 흐름은. 매드팩토는 좀 와전된 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이제 뭐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하고요. 왜냐하면 이 바이오 기업들이야말로 아까 제가 이제 밸류에이션과 프라이싱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치는 존재하지만 얘가 이제 기술 수출을 통해서 그 가치를 가격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고 이제 그 가격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임상 실험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좀 되는 건데 그거를 좀 다시
임상 이상으로 돌려서 시행을 한다 그러면 그만큼의 이제 시간적인 가치 손해가 있는 거니까 뭐 주가가 빠지는 거는 수긍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좀 디자인을 다시 해가지고 임상 실험을 하는 경우가 좀 굉장히 많은데 안타까운 부분은 좀 시점적인 부분이었어요. 이게 이제 바이오가 좀 살아나려고 하는 ABL 바이오가 좋은 흐름을 딱 나타내면서 바이오가 좀 살아나려고 하는 와중에 이제 딱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바이오의 빌런이 좀 된 그런 상황인데 시간을 두면 매드팩토 같은 경우는 뭐 기술력 자체는 코스닥에서도 손꼽히는 회사니까 회복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이제 함께 빠졌었던 이제 이중항체 특히 이제 병용 투여를 했었던 이제 그런 종목들은 낙폭과대 종목들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좀 잘 나가고 있는 ABL 바이오는 뭐 한 방이 더 있다라는 좀 소문도 있고 네오 이뮨텍 같은 경우도 좀 안타깝게 좀 같이 좀 휩쓸려서 빠진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앞타바이오 같은 종목들도 뭐 그러니까 거의 다 임상 이상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휩쓸려서 같이 빠진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뭐 시장의 영향만 크지 않는다면은 다시 제자리를 그러니까 하락 이전 정도의 가격을 회복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이제 또 학회들이 5월 달까지 거의 매월 있어요. 그렇게 되면 좀 분위기적으로도 조금 이제 추스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끝판왕이죠. 셀트리온. 이거는 이제 조금 지겹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죄송스러운데 이게 이 재고 자산에 대한 그런 문제가 이게 제 기억만으로도 한 4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셀트리온이 지나오면서 왜 이 재고 자산이 여기에 있느냐. 이건 뭐 팔려고 있는 거냐, 쌓아둔 거냐, 뭐 이런 그렇죠. 얘기가 계속 있고 이거 뭐 배드 컴퍼니에다가 갖다 몰아놓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회계가 있는 존재의 이유잖아요. 이게 저는 합병을 위한 진통이라고 보고 이제 합병이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이제 또 이 회계법인들도 이제 통일을 해가지고 이제 하나씩 이제 통일을 시키는 그런 작업에서 나오는 진통이라고 좀 보고요. 그리고 요것도 주주 친화책이 곧 나올 것 같아요. 네. 뭐 거의 임박한 걸로 이렇게 좀 후문이 좀 들려오는데 근본적으로 이제 바이오 시밀러는 경쟁사가 많아지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셀트리온 주주분들은 야 레키로나 뭐 코로나 치료제 그다음에 뭐 램시마 뭐 이렇게 좀 단편적으로 좀 이렇게 이 효과가 나중에 얼마가 될지 어떻게 알고 지금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근데 근본적으로 바이오시밀러가 경쟁사들이 은근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성장주들이 조금 이제 수세적인 그런 분위기에 이런 좀 노이즈까지 있다 보니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까지 뭐 몇 년의 주가 흐름이 뭐 단 몇 개월 만에 좀 다 깎여서 좀 내려가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저는 주주 친화책이 나오는 시점을 찐 바닥으로 좀 생각이 좀 들고 뭐 물론 과거와 같은 성장률은 어렵겠습니다만 이제 또 합병에 대한 이제 그런 이슈를 가지고 주가는 좀 점진적인 반등을 주주 친화책 이후부터 좀 나타낼 가능성이 좀 있어서 뭐 갑자기 뭐 30만 원 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앞에 2자 정도까지는 뭐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더라도 좀 올려놓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같은 흐름으로 봐도 되는 거죠. 그렇죠. 셀트리온들이죠. 예. 셀트리온들, 카카오들 하여튼 들이 좀. 근데 딱 따지고 보면은 굳이 회사를 찢을 필요가 없는 회사들이 꼭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오해를 살 수밖에 그렇죠. 없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거기에는 또 뭔가 편의가 됐든 어떤 또 처음에 이유가 있었겠죠. 이렇게 기업이 크게 성장할 줄 몰랐으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러나 어쨌건 그런 작은 것들 그 원래 처음부터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뭐 다 좋았는데 그 주가 올랐다고 팔진 말았었어야죠. 뭐 근데 이제 뭐 물론 뭐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런 거를 좀 뭐 저도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아닌가. 네. 예. 하여튼 이런 것들이 하나의 데이터가 돼서 앞으로는 이런 같은 다른 기업들 경영자들도 이제 앞으로는 이제 좀 조심하는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네요. 정부가 손을 좀 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돼야죠. 부분에 대해서. 예. 그래서 진짜 더 이상 물적 분할은 지금의 이런 물적 분할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네. 하여튼 예 그렇습니다. 네. 자 내일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대응을 해야 될까요? 내일도 좀 뭐 오늘 나스닥에 달려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네. 일단은 뭐 빠른 직구입니다. 뭐 버티는 구간이고요. 뭐 지금 뭐 공격적으로 주식을 매수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렇게 매수하실 분은 많이 안 계실 것 같고. 일단 돈이 없어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말씀드렸듯이 이제 불확실성을 한꺼풀 벗겨내는 그 마디, 그 시점까지는
이 변동성 구간을 어떻게 이제 버텨가느냐 이제 이게 좀 가장 중요한 요건인 것 같고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오늘 악재에도 좀 시장이 잘 버티고 거기서 반등을 만들어냈다라는 거는 나름대로의 좀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는 거니까 일단 뭐 그 시점까지는 뭐 공격적으로 뭐 그냥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한번 확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그냥 버티는 분위기 아니면 그냥 뭐 초단타 매매 뭐 이 정도가 좀 어울리는 부분인 것 같고 일단 이제 저도 확신을 못 갖고 있는 게 외국인들의 파생 포지션이 굉장히 얇아요. 그러게요. 뭐 네. 이게 최근에 며칠 좀 많이 팔았잖아요. 1월이 끝나면 외국인들이 이제 뭐 이게 그 옵션이나 뭐 선물을 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이렇게 포지션을 쌓으면서 대략 요 정도의 박스를 가겠구나라는 게 좀 추정이 되는데 요즘 옵션 만기가 일주일이 지나도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굉장히 모호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느 시점이 돼야 어느 정도가 그래도 좀 바닥 인식이 나올 수 있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 개인적으로는 좀 궁금했는데 오늘 뜬금없이 이제 악재를 딛고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니까 일단은 뭐 2830선 뭐 이 정도를 뭐 1차적으로 보고요. 뭐 이제 뭐 리서치 센터들에서는 2780, 2790 요 정도 뭐 PBR 1배 뭐 이렇게 좀 보긴 했었는데 일단 요 정도에서 반등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향 안정화를 위한 그런 노력이 계속해서 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니까 일단은 또 내일은 반대 매매가 또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은 오늘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낮 12시부터 종가까지 코스닥 보시면은 지수가 쭉 올랐습니다. 쭉 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역시 이제 프로그램 매수의 어떤 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리스크의 찌라고 볼 수 있는 뭐 환율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안정이 좀 되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뭐 내일 오늘만큼의 반등이 나오지는 뭐 나올 가능성이 높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분위기를 이어가는 이제 그런 분위기 그리고 낙폭 과대에서 나오는 그런 반등 분위기는 내일도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쨌건 지금 반등,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제 떨어졌을 때 오늘 뭐 초반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오르든 내리든 지금은 일단 지켜봐야 된다. 네, 지금 가도 올리고, 네, 이렇게 좀 전면 돌파하는. 왜냐면 이것도 마음이 조급하신 분들은 손실이 크니까 네. 이거 초반 상승할 때 따라붙어야지 네, 하고 네. 들어갈 수도 있는데 네, 네. 이게 확실하면 괜찮은데 모르니 우리 리스크 관리해야 되니.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마디가 모여 있다라고 말씀을 좀 강조드린 이유가 그거라도 확인을 하자 뭐 이런 좀 뉘앙스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까지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님과 함께했고요.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찐시황 이어서 2부에는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 팀의 유영아 과장님의 방송을 또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지금 나오신 분은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팀 유영화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김건진 부장님한테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네, 오늘 우리 방송에서는 오늘 처음 모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요즘 이제 시장이 참 어려웠는데 1월 달 들어와서 일단 작년서부터 예상했던 것이 대형 IPO가 많아지면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한 그러다 보니 이제 수급이 딸리면서 좀 어려운 한 해가 되지 않겠냐 네. 생각했었는데 이게 현실화되니까 네. 막상 예상은 했지만 이 받는 충격은 좀 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각오를 계속 해야 되나요? 앞으로도 많이 남아있죠? 네, 지금 뭐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일단 규모 자체가 좀 절대적으로 크고요. 일단 저는 뭐 결론부터 뭐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이런 어떤 대형 IPO가 일단 증시에 상장하는 부분이 어떤 지수적인 면에서 영향은 반드시 있다. 지금도 저희가 지금 체감을 하고 있듯이 영향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는 일단은 오늘 일단락 됐죠. 큰 대여가 일단 오늘 상장 공모를 마감을 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뭐 비유를 하자면 초대형 태풍이 지나갔다라고 보시면 나머지 이제 뭐 좀 남아 있는 IPO 같은 경우는 뭐 소형 태풍 정도의 영향은 분명히 있겠지만 이 정도는 아닐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그래도 제가 말씀만 드리는 것보다는 데이터를 좀 제시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표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과거 IPO 시총 규모가 그나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좀 유사했던 그 2010년도에 삼성생명 IPO를 한번 보시면 네. 대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수를 비교를 한 이게 건데요. 그 당시 지수죠? 맞습니다. 네네. 삼성생명 상장 당시에 한 달간의 코스피 수익률인데요. 비교를 해보시면 대만하고 비교해보시면 대만은 5.9%의 수익률을 보였어요. 월간. 네. 그런데 상장하고 한 달 동안 한국 증시는 0.7%로 태국보다도 못 올랐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달러 됐다라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한 달 정도는 상장하고도 영향은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상장하는 IPO들도 영향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이게 뭐 이렇게 좋은 소식은 아닌데, 네. 근데 우리가 그래도 자꾸 기대하는 건 네. 그래도 외국인이 좀 사주면, 그러니까 네. 수급이 어디선가 좀 와주지 않을까? 혹은 네, 네. 개인 투자자가 작년, 맞아요. 재작년처럼 확 들어올 이유는 없을까?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가가 네. 또 그만큼 빠지면 저가 매수세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건 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따 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시장이 많이 빠져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다른 증시 대비해서 저희가 빠지면 가격 조정을 깊게 받았기 때문에 밸류적으로 또 상당히 매력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오늘 아마 마감 지수가 한 2,830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선에서가 지금 12개월 포워드 PBR로 한 배 수준 조금 더 위거든요. 그러니까 포워드 PBR로 보면은 12개월 선행 PBR로 한 배가 2,800선 정도. 그다음에 이제 퍼가 10배 수준이 2,794포인트 정도로 본다면 사실 밸류적으로는 상당히 매력적인 이제 지수대에 와 있는데 문제는 지금 수급적으로 꼬여 있는 것만이 문제가 아닌 거죠. 예. 일단은 가장 지금 매크로적인 문제는 양적 긴축,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되는 부분, 그것이 맞물렸기 때문에 저는 더 폭발적으로 좀 가격 조정이 심하게 됐다라는 생각이 있고, 이제 다른 나라 대비해서 사실 국내 증시가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급이 좀 안정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지금 최근에는 시장이 안 돼도 개별 종목은 되는 장이 있는데 최근에는 개별 종목마저도 잘 안 됐었거든요. 근데 저는 시장은 안 되더라도 금리가 인상하는 시기에 시장은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개별 종목 단에서는 뭔가 좀 해볼 만하다. 그래서 어쨌든 이 가격 조정이 깊었고 빨랐기 때문에 그게 조금만 이제 일단락 된다라고 한다면 종목별로 좀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진짜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시장 자체가 워낙 힘드니까 네. 어떤 전략을 써도 통하지 않는다. 네, 맞아요. 1월에는 그게 맞아요. 1월에는 그러셨을 거고, 저는 이제 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정보를 드리는 일을 하다 보니까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내가 지금 시장이 상당히 난이도가 어려워서 수익이 잘 안 나는 건데 내가 주식을 잘 못하는 건가?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분들.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여의도에 뭐 이렇게 좀 지인분들, 펀드 매니저나 이렇게 통화를 해보면 점심에 뭐 하세요? 이러면 낮술 먹고 있습니다. 이러거든요. 다들 지금 술 마실 일밖에 없어요. 예. 제가 알고 있는 여의도의 뭐 부티크의 선수분들 다 지금 낮술 드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책하실 필요가 없고요. 지금 시장은 극강의 난이도라고 보시면 돼요. 다 어렵기 때문에 지금 지수도 많이 빠져 있고 저는 이제 뭐 막연한 희망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시기를 잘 견디면 분명 기회는 온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요 어려운 어둠의 터널의 시기를 좀 잘 견뎌서 분명히 이 터널의 끝은 있거든요. 그래서 잘 견디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뭐 개인 투자자들 네. 뭐 그런 뭐 부티크 혹은 뭐 펀드 매니저들도 이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네, 상황이라는 거 이건 뭐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아는데 그러시군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지금 계좌들이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50 되신 분들이 참 많아요. 네. 이게 과연 회복이 될 수 있을까? 다시 지금 같아서는 터널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끝이 네. 계속 안 좋은 얘기만 오고 어차피 앞으로 예정돼 있는 게 금리 인상, 그다음에 또 긴축 네. 이런 것들이 예정돼 있으니 과연 좋아질 수 있을까? 지금도 이렇게 마이너스 30%, 40%인데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 오면 더 빠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회복 못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원금?
이런 생각에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상황을? 이게 이제 그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아마 이제 최근에 이제 증시가 많이 빠지고 자산 평가 금액이 하락을 하고 계좌를 열면 파란불이니까 아마 안 열어보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거는 너무 공감을 해요. 당연히. 왜냐면은 그 빠져있는 금액, 앞자리수 막 바뀌어있고 이런 게 너무 두려우니까 계좌를 안 열어보시는 게 당연한데, 저는 오히려, 제 주변에 이렇게 좀 주식으로 큰 부자가 되신 분들 보면은, 참 어려운 얘기지만, 위기 때 역전의 기회로 좀 약간 부자가 되신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은, 이렇게 하락할 때 그냥 내가 계좌를 덮고 아예 무시하기보다는 어쨌든 우리가 주식을 하는 것은 그 역전을 일단 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계좌를 열어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멘탈을 딱 잡으시고 계좌를 일단 열어보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분명히, 이 계좌에 아픈 손가락이 있을 거예요. 아픈 손가락이 여러 개가 있죠. 여러 개가 있죠. 여러 하나가 개가, 아니라. 네. 그 중에서도 나와 적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을 동고동락한 우직하게 가격대에 움직이지도 않고 우직하게 버티고 있는 이 친구들, 어떤 정보 매매로 사셨든 누가 이제 사라고 했든 이게 대처가 안 되고 완전히 이제 좀 아픈 손가락, 우리가 얘기하는 그 아픈 손가락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아픈 손가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투자 아이디어가 과연 변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첫 번째 좀 중요한 것 같고, 그럼 이 친구가 예를 들어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이 됐다. 그러면 어쨌든 지수가 이제 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할 때는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어떤 이제 부를 이루신 분들은 어쨌든 반등할 때 좀 세게 반등이 나오는 어떤 주도 섹터를 좀 잘 올라타서 수익이 나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최소한 이 아이가 내 아픈 손가락이 시장보다는 더 오를 수 있을까? 그럼 물음을 한번 해보는 거죠. 반등할 때? 그렇죠. 반등을 할 때 주도 섹터라고 하는 것들은 시장보다 훨씬 더 튀어오르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내가 이제 시장보다는 시장 수준만큼만 가도 사실 선방인 건데, 시장보다 얘가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시고, 오히려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안 될 것 같다, 이 아이는 내가 아프지만 좀 잘라낼 것 같다라는 결론이 나신다면, 오히려 시장에 지금 가격 조정이 대부분 다 많이 받아 있는 이 상황에서 좀 과감한 선택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제 지금이 바닥일까 아니면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너무 죄송스럽게도 제가 보는 바닥은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닌 것 같고, 밸류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매력 있는 가격대는 와 있는데, 일단은 지금 조금 차트상으로는 조금 매도가 좀 진행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일단은 3월까지 금리 인상도 있고 그런 이슈들이 지금 산재해 있기 때문에 3월까지는 지금으로서는 이제 가격 조정을 받은 거고, 3월까지는 좀 지지부진한 기간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바닥을 만약에 잡는다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그 트리거는 항상 과거에도 그래왔듯이 제가 요거 표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역사적인 어떤 좀 대바닥을 이루었던 적은 지금 수급이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아까 팔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거든요. 좀 여러 가지 국내 이슈들, 악재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신뢰성이 훼손된 부분도 있고 또 수급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코스닥을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바닥을 형성했던 부분은 외국인의 2천억 원 이상의 좀 강한 순매수가 들어왔을 때 역사적으로 좀 코스닥의 바닥을 만들어 왔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조금 늦게 사더라도 요런 부분을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아주 이 시장에서 물량을 던지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내가 그 자금을 받아가지고 사올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고객분들도 그러시고 아마 대부분의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도 좀 그러실 것 같은데, 지금 이미 12월에 조정이 되어 있었고 1월에 큰 폭의 급격한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계좌 내 현금 비중이 상당히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어요.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내가 목숨을 구해서 여기서 살아나가려고 한다면 총알이 많지 않단 말이죠. 총알이 많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밀 타격을 해야 되잖아요. 정밀 타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나이퍼가 돼야 된다. 그렇죠. 네, 스나이퍼가 돼야 되기 원샷. 때문에 네, 원샷 원킬은 못하더라도 지금 총알을 난사해야 될 때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 소중한 현금을 지금 내일 엄청 반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은 어쨌든 매크로적인 상황이든 뭐 하나의 악재가 거친다고 해서 스프링처럼 튀어오를 수 있는 어떤 모멘텀 있는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되고, 이러한 어떤 외국인의 순매수세 2천억 원 이상의 순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을 때를 조금 대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픈 손가락을 내가 현금이 없다면 그런 친구들을 좀 눈물을 머금고 조금 줄여서 현금을 만들어 두셔야 이제 만약에 지수가 반등할 때는 분명히 기관 투자자들이 몰리는 섹터나 주도주가 있을 거예요. 그런 쪽으로 조금 관심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현금이 없으면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미리미리 그런 부분들을 현금을 확보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종목도 조금 찾아 놓으시고, 지금은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현금을 준비하자 이 얘기는 네. 그렇다면 그 말씀하신 대바닥이 나오고 그 대바닥이 나왔을 때 조금 더 세게 튈 수 있는 주도주에 올라타자. 이게 이제 전략인데. 맞습니다. 그 전에 그 대바닥이 나왔을 때 현금을 만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그 전서부터 지금 이미 그러니까 30% 40% 이렇게 돼 있지만 지금서부터 눈물을 머금고 현금을 준비해야 되느냐, 이 시기의 문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그 똘똘한 종목은 지금 절대 매도하실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미 손절의 시기, 그러니까 정말 똘똘한 종목이 죄 없이 빠지는 종목이라고 저는 말을 하는데, 죄 없이 뭐 어떤 수급적인 이슈로 지수가 빠질 때 같이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똘똘한 종목들은 지금은 손절의 타이밍은 아니고요. 저는 오히려 그런 종목을 내가 꼭 팔아야 되는 어떤 지금 상황이다, 뭐 좀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하시면 지금보다는 조금 반등을 한 다음에 파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이 아픈 손가락은 시장이 오르든 빠지든 완전히 개별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거의 뭐 시장과 연동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지수 뭐 대형주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주도주라든지 좀 대부분 많이 좀 조정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싸져 있을 때는 사실 기회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하신 아픈 손가락 그런 아이들을 조금 이제 챙겨 놓으시고 그런 전략이.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현재로서 물론 이제 수급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는 이제 또 그 대바닥 이후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네. 현재 시점에서 그래도 어디가 괜찮다, 어디가 그렇게 될 것 같다, 주도주로. 네.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섹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주식은. 네. 그런 것들이 어디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것보다 과거 데이터를 일단 좀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일단 지금 뭐 크게 과거에 최근에 있었던 것은 이제 SKIT가 있었고, 과거에는 삼성생명 IPO가 있었는데, 뭐 그때마다 사실 이제 그 자금이 몰렸다가 그 환불이 나오고, 또 그 청약 자금이 몰렸다 일부의 자금은 빠져나가기도 하고 증시에 남게 되는데, 그럼 결국에는 이제 증시가 뭐 흔들렸거나 아니면은 그 자금이 남았거나 그 돈이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를 한번 봤을 때, 과거에 봤을 때는 뭐 이익이라든지 매출액이라든지 어쨌든 그런 업황이 좋아지고 숫자가 좋아지는, 좀 명확하게 뚜렷하게 업황이 좋아지는 기업들을 좀 선택을 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 표를 보시고 계실 텐데, 삼성생명 IPO 당시에도 대형주 수급이 상당히 부진했지만 기관들은 SK하이닉스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많이 매수를 했고, 삼국전력, KT 같은 것들을 매집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그냥 매수를 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당해의 매출액 상향 조정폭이 상당히 좀 두드러진 업종이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SK 아이테크놀로지의 상장 이후 기관들의 움직임을 본 건데, 이게 이제 기관 수급이 들어오고 한 달의 성과와 이런 것들을 본 건데요. 그때 당시에 뭐 자동차, 호텔 이런 쪽을 매수를 했는데 코스피 대비해서 상당히 우수한 성과를 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으로선 그러면 뭘 봐야 되냐고 지금 이제 그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올해 매출액 상향 조정폭이 최근 2주 사이에 두드러진 업종을 한번 뽑아봤는데, 이게 이제 유통, 자동차, 반도체인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총알이 많지 않고 총알을 난사할 수 없고 정밀 타격을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어쨌든 이제 선택을 해보자면 저는 자동차는 상반기까지도 반도체 수급이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 회복은 좀 더디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유통도 사실은 조금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진 않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섹터는 반도체 쪽을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단 섹터 자체가 현재 최근에 그 매출액이 이제 2022년도에 크게 상향할 것으로 보이는 섹터를 고르고 그렇죠. 그 가운데에서 보다 보니 유통이나 반도체 자동차가 있는데 이제 반도체가 좀 나아 보인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 중에서도 반도체가 나아 보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어쨌든 지금 반도체 업황 상당히 안 좋았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사실은 좀 기우였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리고 올해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반도체 업황 상당히 긍정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그러면은 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못 움직여요? 라고 하는 거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수급적인 이슈 때문이거든요. 어쨌든 그 반도체 섹터라는 게 6개월적인 선행을 하는 어떤 주가의 특성을 본다면 사실은 지금 움직여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뭐 현물가도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고정가 그러면은 뭐 하락폭 둔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벌써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수급적인 이슈 때문에 못 움직이고 있어서 저는 일단 반도체 섹터를 빠지는 상황에서도 많이 안 빠지고 잘 버티고 있거든요. 그런 똘똘한 종목들을 좀 잘 보셔야 된다. 네,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면 반도체도 뭐 말씀하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네. 있지만 네네. 반도체 소부장도 있고 뭐 네. 많잖아요. 네네네. 장비주도 있고. 네. 요즘 반도체 장비주가 좀 좋기는 한 것 같은데. 네. 어느 쪽에 우리가 그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요? 네. 반도체요. 반도체 어떤 쪽이냐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자료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일단 지금, 비메모리 쪽에 그 투자가 좀 크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다 이거는 뭐 기사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시청자분들도 다 구독자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실 텐데 일단은 대표적으로 TSMC가 2022년 올해 캐펙스 예상치를 좀 상향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공격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인텔도 지금 4나노 파운드리를 투자를 뭐 할까 지금 가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TSMC를 추격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P3는 이제 메모리 팹인데 P4를 지금 증설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또 미국 텍사스에다가 지금 증설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저는 결국에는 이제 메모리가 업황을 좀 탄다라고 한다면 비메모리는 지금 계속해서 쇼티지가 나는 상황이고 성장을 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쪽에 좀 장비주를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는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대표적인 이제 종목들은 있긴 한데 저는 일단 투자 아이디어 하나를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 아까 말씀드린 비메모리 섹터 안에서도 반도체 그 섹터 안에서도 국내에 지금 국내에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어쨌든 트렌디한 부분이 있어요. 반도체 소재를 국산화하는 움직임을 아실 거예요, 다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혜를 동진세미캠이나 솔브레인 같은 종목들이 받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장비 쪽으로도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장비는 워낙 이제 기술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20% 정도.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삼성 같은 경우나 SK 하이닉스에서도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 계속 체킹을 합니다. 장비를 국산화하려는 움직임이 있고요. 나중에 또 언제 어떻게 뭐 어떤 무역 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대비해서 장비 국산화율은 트렌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큰 그림을 일단 가지고 가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국산화율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그쪽에 방점을 찍은 회사들을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TSMC의 증설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은 한미반도체가 사실 가장 큽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왜 TSMC의 수혜를 받느냐 대부분 다 많이 아실 텐데요. 한미반도체의 주요 고객사는 그 TSMC의 후공정 OSAT 기업들이에요. 뭐 예를 들어 엠코나 ASE나 이런 회사들로 장비를 납품을 하기 때문에 TSMC가 물량을 늘리면 그 회사들 OSAT 기업들도 똑같이
똑같이 증설을 해야 물량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TSMC로 직납하진 않지만 TSMC의 수혜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TSMC가 공격적으로, 그다음에 TSMC뿐만 아니라 다른 파운드리 기업들도 공격적으로 증설을 했을 때 한미반도체는 수혜주가 될 수 있고, 또 이제 어쨌든 선단 공정이, 그러니까 전 공정에 어떤 한계가 있어요. 지금 뭐 2나노, 3나노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극강의 기술력으로 지금 그런 얘기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삼성전자 지하에 외국인들을 가둬놓고 메모리를 만든다더라. 그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외계인이 만든다는 설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극강의 난이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공정 쪽에서의 어떤 이 경쟁력을 후공정 쪽에서 극복하려는 움직임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제 이 삼미반도체는 후공정 패키징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후공정 패키징을 어쨌든 고난이도로 갔을 때 뭐 3D로 적층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했을 때 그런 부분의 요소에 장비가 쓰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체킹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주력 장비도 괜찮고 신규 장비도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금 모멘텀이 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니까 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가 우리 소위 그 1차 벤더는 아니지만 2차 네. 벤더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뭐 ASE나 M코어에는 직납을 하니까요. 1차 벤더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벤더. 네네. 그리고 뭐 PSK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PR 스트립 장비라고 해서 우리가 동진 세미캠이 날아오른 이유가 포토레지스트, EUV 포토레지스트를 개발했대 이러면서 날아올랐잖아요. 그렇죠. 예, 그 EUV 포토레지스트가 공정이 끝나면 그거를 떼어내야 되거든요. 떼어내야 돼요. 왜냐하면 회로를 그리기 위해서 포토레지스트를 도포를 하는 거니까. 그거를 떼어내는 PR 스트립 장비라는 것에 글로벌 1위예요. 아, 그래요? 네, 글로벌 1위입니다. 이제 장비 회사를 글로벌로 이렇게 나래비를 세우거든요. 1위에서 뭐 몇 위까지 나래비를 세우는데 1위를 기록을 했고, PSK는 지금 뭐 삼성전자의 뭐 사실 납품을 가장 많이 하는 회사이기도 한데, 그렇기 때문에 또 비메모리향으로도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PSK는 뭐 좀 안정적으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반도체의 이 장비 안에서의 방어주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빠지면 기회다라고 보고 있고, PSK도 지금 최근에 가격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현재 퍼가 뭐 올해 기준으로 10배도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요거는 좀 잘 못 들어보신 종목일 거예요. 네, 저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장비 국산화의 수혜주가 뭐가 있을까를 찾아봤을 때 이 넥스틴이라는 기업을 좀 한번 주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당장 매수하세요라는 말씀은 아닌 거 아시죠? 그래서 공부를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 기업인데요. 이 넥스틴이라는 기업이 2010년 10월에 아마 증시에 상장을 했고요. 그때로부터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오버행 이슈로 작년에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적인 좀 메리트가 좀 생겼다라고 보여지는데, 뭐 하는 회사냐? 쉽게 말해서 틀린 그림 찾기 하는 회사예요. 틀린 그림? 네. 패턴 설계도가 있죠. 네. 설계도가 있고 설계도대로 이 반도체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틀렸는지 같은지를 체크를 해야 다음 공정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이제 중간중간 해주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반도체의 전공정 쪽에서의 불량 원인 40%가 패턴 결함인데요. 이 패턴 결함을 검사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쪽의 장비가 미국의 KLA라는 기업이 90%를 점유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거의 이 시장의 넘버원은 KLA다. 그냥 완전 독과점 시장이네, 저쪽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GPU라고 해서 대표님 아실 텐데 매출 이익이라고 해서 그냥 이제 매출액에서 원가 빼고, 판관비 안 빼고 그 상황이 GPM이 KLA가 90% 정도? 그러니까 장비 팔아서 판관비 빼기 전에 90%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지금 마진율을 남기고 있는 회사예요. 근데 그 KLA가 점유하고 있는 시장을 조금씩 지금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 납품을 하고 있고, SK 하이닉스하고도 지금 납품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 쪽으로 상당히 마진율이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으로 미국 장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국 그 기업들은 이 넥스틴의 장비를 써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넥스틴이 조금 마진이 중국 쪽에 좋아요.
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마 넥스틴 장비를 쓸 것 같아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파운드리에서 좀 쓰고 있는데 뭐 이게 뭐 메모리 쪽으로도 뭐 쓴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이 회사가 캐파가 안 돼요. 35대밖에 1년에 못 만들기 때문에 메모리 쪽으로까지는 못 주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점유를 해나갈 거고 캐파 증설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상당히 넥스틴의 어쨌든 좀 긍정적인 업사이드가 보이는데 이제 밸류를 따지시는 분들은 지금 넥스틴이 이게 지금 실적인데요. 올해 실적이 지금 영업이익이 한 336억 정도로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 네. 그러면 장비주 뭐 잘 줘봐야 뭐 10배 조금 더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하면 너무 비싸네 라고 그렇죠. 생각할 수 있어요. 5천억이니까. 네. 그런데 제가 여의도에도 많이 좀 뭐 체킹을 해보고 하는데 IT 기업을 이제 투자하는 방법 중에는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성장주. 네, 결국에는 좀 장비주도 좀 마찬가지거든요. 어쨌든 향후에 성장 가능성이 있는 영업이익 지금 늘어나는 걸 보시면 좀 성장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실 텐데 이런 어쨌든 좀 고마진의 그 장비를 팔고 있고 지금 이 OPM이 42%인데 국내에 제가 알고 있는 장비주 중에서는 탑 1위예요. 네, OPM 42%면 1위고 지금 GPM이 62%이기 때문에 판관비만 좀 줄이면 저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일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넥스틴은 좀 고퍼라도 좀 용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한미반도체도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반도체 쪽에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이제 시기적으로 지금 아니면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지금 DDR5가 이제 올해부터 양산이 들어가고 그렇죠. 침투율이 시작이 됐습니다. 요거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과거에 DDR3에서 4 갔을 때 DDR4의 침투율이 10%, 5%에서 10%가 도달된 시점이 2015년 1분기에서 2분기거든요. 그게 주가와 실적이 피크에 도달을 했었어요. 그게 올해 있을 것 같아요. 네, 올해 지금 되게 어려운 시기에 그래서 저는 이제 매일 이제 수급을 좀 보는데 지금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DDR5 관련주들은 수급이 계속 몰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기관도 외국인도 저걸 다 알고 있는 거죠. 예. 올해 2분기, 3분기에 DDR5의 침투율이 5에서 10%가 도달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1분기에 지금 모아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그 중에서 뭐 사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DDR5 중에서 수혜주 뭐 사야 됩니까가 제일 중요한데 제가 이거 요런 표는 저는 출력을 해가지고요 벽에 딱 붙여놔요. 네. 여기서 이제 뭐가 튈 것이냐 네. 잘 찾아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외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는 출력을 해서 붙여놓으실 수 있도록 제가 딱 캡처하시라고 가지고 왔고요. DDR5의 세대 교체, 그러니까 세대 교체가 될 때 익스포저가 가장 높은 회사가 어디냐. 그러니까 내가 그냥 버닝 소켓 하는 회사인 것 같은데 해서 그냥 사면 안 된다는 거. 지금 정밀 타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익스포저가 가장 큰 기업을 어쨌든 노려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한 버닝 테스터 장비에서는 DI가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지금 그러니까 익스포저가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DI를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짧게 시간 관계상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 장비는 버닝 테스터 장비예요. 그래서 고온이라든지 저온 이런 어떤 극한의 상황에서 견딜 수 있느냐 이 메모리 반도체가 그런 테스트 공정하는 장비인데 이 장비가 어쨌든 DDR5 전환의 수혜주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요. 현재 이제 DDR3에서 4를 갔을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돈을 벌어야 되는 회사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꼭 장비를 교체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 당시에는 업그레이드를 해서 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4에서 5를 넘어가는 시점에서 또 업그레이드를 해서 쓰면 되지 않겠니?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게 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장비가 너무 노후화가 많이 됐고 왜냐면 3 때 썼던 장비가 지금 계속해서 쓰는 장비이기 때문에 그리고 DDR3와 4는 차이가 크거든요. 4하고 5는 차이가 크기 때문에 뭐 속도와 전압, 뭐 칩 사이즈라든지 이런 폭이 커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못 쓰고요. 장비 교체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비 쪽에서는 조금 좀 어떤 수혜가 있을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낸드 같은 경우는 이제 고단화가 되기 때문에 더블 스태킹으로 이제 삼성전자도 갈 수밖에 없는 게 더블 스태킹 어렵잖아 말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피자를 두 판을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딱 팔아야 돼요. 근데 이거를 두 판을 한꺼번에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피자를 두 판을 만들어서 이렇게 붙이는 공정인데 그렇게 되면은 아시겠지만 피자 만드는 공정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비라든지 공정이라든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DI가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뭐 사실 이제 최근 2차전지 장비주들이 좀 들썩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2차전지 장비주는 테마성이지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실 쪽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이런 쪽에서 좀 퍼포먼스가 나온다면 주가가 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2차전지 장비 시장에 자회사를 통해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SK온 쪽으로 고객 확보를 해놓은 상황인데 지금 노리는 거는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수주를 좀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LG화학의 임원분을 또 영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좀 이런 쪽으로 노력을 하지 않을까. 그런 쪽에서 만약에 좀 결과가 나온다면 그런 뭐 연결로 또 잡힐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실적이 얼마나 잘 나올 건데 이게 중요한데 올해 실적이 468억으로 지금 컨센서스 잡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2분기, 3분기 피크를 찍을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이거 종목을 만약에 예를 들어 공부를 하셔서 난 괜찮은 것 같아. 사셨다. 언제 팔아야 되냐? 2분기, 3분기. 최대 3분기까지는 차익 실현 하시는 게 맞다. 그러니까 이거는 DI만이 아니라 넥스틴도 그렇고 한미반도체, PSK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반도체 관련된 네. 장비주들은 네. 2, 3분기 네. 때를 매도 시점으로 보는 게 좋다. 예, 반도체 장비주는 아니고요. DDR5. DDR5 네, 그렇다면 왜냐하면- DI만. 지금 DI만은 소개해 주신 아니고요. 거. 네, DI만은 아니고 제가 소개시켜드린 것 중에서는 DI고요. DDR5 장비주, 뭐 소켓주 그런 종목들 지금 다 플레이 하실 거예요. 트레이딩 하실 텐데 DDR5의 주가의 피크는 제가 볼 때는 올해 2분기, 3분기가 될 가능성이 높고 아시겠지만 뭐 지금 여기 표 오른쪽 보시면은 4분기는 15%가 이미 넘어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잘 남들보다 먼저 잘 챙기고 나오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일단 우리 그 2차 전지 소재 그 장비주와 관련해서도 네, 네. 2차 전지 장비주와 관련해서도 이런 의견들이 있었잖아요. 장비라는 걸 한번 들여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추가적으로 발생이 안 되니까 매출이.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인기가 있을 때 들어갔다는 고점에 물리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 이것도 역시 반도체 장비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랑 조금 저는 다른 것 같아요. 이제 2차전지 장비주와 관련된 분들이 들으시면 혹시 기분이 나쁘실 것 같은데, 예, 조심스럽긴 한데, 일단 제 기술력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솔직하게, 기술력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를 놓고 봤을 때 반도체가 기술력이 가장 좋습니다. 한국이. 네. 세계가. 이렇게 전- 기본적으로 그 산업의 자체가. 반도체의 기술력은 뭐 극강의 난이도고요. 그 다음이 디스플레이고요. 그 다음이 2차전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차전지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좀 대다수가 디스플레이 하다가 넘어가는 회사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차전지는 이번에 저는 이제 그 고객분들한테 한번 이제 트레이딩 할 기회를 드리긴 했는데, 저는 좀 단기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LG에솔이 상장을 하면서의 그 어떤 좀 단기적인 이슈가 있는 것이고. 모멘텀 때문에 올라오는 그렇죠. 것뿐이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분명히 수주는 받을 겁니다. 그 친구들이. 수주는 받을 건데, 수주의 이슈가 또 결국에는 좀 세론 뉴스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저는 2차전지 말씀을 하셔서, 지금 말씀드리지만, 2차전지 쪽에서는 저는 결국에는 소재, 그 중에서도 양극재, 넘버원은 양극재고요. 그 다음에 2 정도로 본다면은 전해액 정도? 예,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반도체는 워낙에 계속해서 증설을 하고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Q를 늘리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낸드가 고단화되고, 그 다음에 그 공정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전공정도 계속 기술이 좀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비주들은 계속해서 좀 업그레이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 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팔았다 하더라도 그거보다 더 나은 장비를 자꾸 개발을 해서 수율이 네, 됐든 네. 제품의 어떤 퀄리티를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 그 용도 네, 때문에라도 맞습니다. 계속 교체를 해줘야 된다. 네, 그러니까 Q가 성장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기술을 알아야 되는 게, 기술이 이게 도입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저장비가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요게 이제 멀티사트시 반도체 그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리포트 나오기 전에 보입니다. 그게 충분히 가능해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 이거 소개해 주신 거는 이제 우리가 정말 대바닥을 한번 찍고 다시 네. 반등할 때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유영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가장 좀 강하게 반등할 수 있는 섹터, 주식 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 가장 안정적이고, 내가 물리더라도 일단 기다리면은 좀 뭔가, 원금이 회복이 될 수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른 섹터보다는 조금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그리고 저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 아니라, 아까 뭐 DI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시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2분기나 3분기. 그렇죠. 그 전에 있는 종목들은 조금 두고 보셔도 괜찮을 만한 종목들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반도체 이외에도 저는 조금 치고 나갈 만한 종목을 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시간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뭐 이왕 아낄까요? 시간은 늦었는데 네네. 이거 시간 늦었나요? 하세요. 네. 그러면은 제가 빨리 말씀드릴게요. 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파인테크닉스가 저는 조금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올해에 기본적인 코스피 영업이익 추정치가 꺾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익의 성장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그럼 성장 나오는 섹터가 뭐야? 지금 LG이노텍이 어제 5일선 깨고 오늘 바로 회복했거든요. 그 친구가 주도주로 지금 등극하는 상황은 성장이 없는 이 상황에서 좀 성장이 나올 만한 섹터가 좀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LG이노텍이 주도주로 지금 등극을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파인테크닉스도 저는 어쨌든 지금 올해 전체로 봤을 때 스마트폰 산업 자체가 한 6%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6%가 성장을 한다라고 본다면, 일단 애플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삼성은 그냥 쏘쏘. 그냥 쏘쏘. 그래서 삼성에서도 그러면 성장이 나오는 거 있지 않을까? 찾아보면 폴더블. 폴더블이 잘 팔렸어요. 생각대로 잘 팔렸고, 작년에 750만 대 팔렸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한 중화권까지 합하면 한 2천만 대 시장으로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파인테크닉스가 뭐 하는 회사냐, 아실 텐데, 이제 그 폴더블 폰 이렇게 접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경첩이라고 하는 바깥의 이 힌지 부분은, 경첩이라고 하는 힌지 부분은 KH 바텍이 합니다. 그 안쪽에 이 패널 안에 들어가 있는 힌지를 파인테크닉스가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 그 패널을 팔 때 이 파인테크닉스가 같이 세트로 나가야 돼요. 폴더블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 폴더블 패널을 누구만 만들 수 있냐? 삼성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죠. 중하권에 지금 뭐 비보, 오포, 샤오미도 앞면은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그냥 한국 친구들이, 중국 친구들이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중국 거를 쓰고 있고, 하지만 이 내장에 있는 디스플레이, 접히는 디스플레이는 결국에는 삼성 패널을 써야 되거든요. 이 친구들이 지금 폴더블 하려면. 그래서 결국에는 한다라고 하면은, 파인테크닉스의 Q가 무조건 증가를 할 것이다. 근데 이제 하나는 지금 원래 이제 저희 말로는 솔벤더라고 하는데, 이제 하나의 벤더로 이제 가는 상황에서 아마 이제 이제 리스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벤더는 이제 넓힐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Q가 증가를 할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볼 땐 큰 리스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시장이 크려면, 이 폴더블 시장이 크려면 다들 아시겠지만 애플이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애플이 들어와야 되는데, 애플이 왜 폴더블 폰을 못 내는 거지? 라고 의문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추정하기로는, 제 생각입니다. 제가 추정하기로는, 지금 이 시장에 들어오면은 100% 삼성 패널을 써야 돼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좀 싫지 않을까. 애플 입장에서는. 그게 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 때문에 LG 디스플레이가 이 접는 패널을, 이 폴더블 패널을 잘 만들 수 있을 동안 좀 기다리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 그런데 이제 기다린다 하더라도,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LG 디스플레이 혼자만 납품하기는 조금 힘들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삼성도 분명히 더블 밴더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한번 또 Q가 증가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폴더블이 저는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먹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봤을 때 제한적인 성장이 나오는 스마트폰 섹터에서 파인테크닉스는 Q의 성장을 좀 기대해 볼 만한데, 앞서 말씀드렸던 넥스틴처럼 파인테크닉스는 영업이익보다 조금 기대보다는 좀 높은 상황이에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Q가 성장하는 상황에서는 좀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았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런 어떤 지금 그 아이디어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힘들긴 하지만 우리가 상황이 어쨌든 이 어려운 상황에서 역전의 한 번의 그 기회를 노려야 되는데, 그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네. 예, 가능성이 있는 주식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살펴본 거란 말이죠. 네. 뭐 다른 주식들도 다른 섹터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제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제에 맞게 반도체나 이쪽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추가적인 뭐 이야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이러한 주식들 소개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네. 말씀하신 대로 투자의 논리가 이런 게 맞구나. 내가 동의가 돼. 네. 그리고 그렇다면 내가 이걸로 한번 수익을 좀 기대해 봐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을 때 네. 매수의 타이밍을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아까 얘기하셨듯이 외인이 코스닥에 2천억 이상 들어오는 어떤 대바닥 그 징조가 보였을 때 네. 아니면 지금 이렇게 안 좋을 때 네. 언제 확보하는 게 좋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좀 스타일의 차이예요. 저는 좀 어쨌든 지금은 조금 용기를 내셔도 될 만한 타이밍입니다라고 저는 이제 그 고객분들한테 마감 시황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그 전에 사시는 고객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저는 스타일의 차이인 것 같고, 다만 저는 이제 아까 뭐 전략을 말씀드린 것은 바닥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반등을 했을 때, 저기가 바닥이었구나라는 알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바닥에서 막 살려고 지금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실 좀 깜깜한 뭐라고 그러죠? 검은 물속이라고 해야 되나? 바닥이 어딘지 모르는 상황에서 굳이 지금 사야 될까를 저는 생각을 해봤을 때는 오히려 좀 반등이 나왔을 때 좀 안정적일 때 들어가도 저는 크게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반등이 이 개별 주식들 말씀하신 주식들의 어떤 그 반등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코스닥이라든가 이 전체 시장의 반등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시장이 반등을 하면 저런 주식들도 움직이기 때문에 아까 그 시장을 말씀드린 거예요. 시장의 수급, 코스닥의 수급이 뭐 한 2천억 정도, 뭐 딱 2천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좀 어느 정도 올라온 다음에 저는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이 좋아져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이 좋아야 개별 종목이 또 잘 될 수도 있는 환경이 되는데, 근데 시장 안 돼도 개별 종목 되는 장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일단 종목만 잘 선택을 하시면 뭐 시장보다는 시장을 이기는 투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시장을 이겨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유영아 과장님이 말씀하신 종목들, 주식들에 대해서 한번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한번 스터디를 철저하게 하시고, 네. 말씀하신 그 논리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네, 그럼요. 그리고 네. 하여튼 공부를 해야 돼요. 남이 좋다고 해서 사도 안 되고, 그럼요. 안 좋다고 해서 또 그거 팔고 이러면 안 되고, 예. 저희 그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모시고 있는 주식의 스승님들이 몇 분 계신데 한 분께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주식시장에서 좀 적용이 되면 좋을 얘기인 것 같아서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고. 왜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을 것 같아?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주식 아마 지금 이제 구독자분들도 많이 하시겠지만 주식에는 학벌도 필요 없고 그렇다고 시드머니가 많이 있다고 해서 주식 돈 버는 것도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그 용기가 있어야지 좋은 종목을 얻을 수 있는데 그건 공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공부가 만약에 돼 있다면 내가 지금 시장이 바닥이든 아니든 분명히 컨빅션을 느끼는 순간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게 정말 공부가 잘 되어 있으시면 이 종목을 좋은 타이밍에 분명히 사실 수 있을 거고, 좀 좋은 종목들이 또 보이시게 될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부하다 보면 정말 이게 앞으로의 산업 섹터가 네. 정말 성장, 네. 확장될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리고 이 회사의 제품을 살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구조인지, 매출이 늘 수밖에 없는 구조인지, 네. 이런 것들만 확인된다고 하면은 이렇게 뭔가 액션을 취하는데 네. 용기가 생길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이렇게 함께해 주신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팀 유영아 과장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고 또 공부 열심히 하셔서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 우리가 그래도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 어떤 그런 투자의 아이디어를 찾으시는 그런 시간들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네. 13억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었을까요? 저도 단타나 초단타, 장기 투자도 다 해봤는데 제 성향상 그 세 부분은 다 실패했었고요. 주식 투자는 이게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주식 투자를 그렇게 오래 하려면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한테 종목 이런 거를 의뢰하거나
추천받아서 하면은 오랫동안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머니톡에서 8.15 캠퍼스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이제까지 방송을 하면서 느낀 게 너무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준비가 되지 않으신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돈으로 실전에 들어가서 돈을 잃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분들,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주식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고, 지금까지는 돈을 잃었더라도 앞으로는 자신만의 어떤 투자 원칙을 세우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고 싶어서 8.15 캠퍼스를 준비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 맞는 투자법과 관련해서 단기 매매 혹은 초단타, 장기 투자 혹은 스윙 여러 가지의 방식들이 있는데요.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투자를 하는 사람의 성향이 어떤지, 그리고 그 자금의 성격이 어떤지에 따라서 가장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 방식을 찾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다양한 투자법들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나에게 맞는 투자법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론적이 아닌 실제 투자에서 큰 수익을 내신 분들, 자신만의 어떤 기법 혹은 투자 노하우를 가지신 분들을 첫 번째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투자 방식은 장기 투자일 수도 있고 스윙일 수도 있고 단기 매매일 수도 있는데요. 각 분야에 정말 특화된 어떤 실적을 가지신 찐 투자자, 찐 고수라고 볼 수 있는 분들, 이러한 분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 그리고 투자자들의 심리, 특히 한국 주식시장의 데이터들을 훤히 알고 있는 거시적 관점으로도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애널리스트, 이코노미스트들도 8.15 캠퍼스와 함께 합니다. 이번 8.15 캠퍼스에서 첫 번째로 준비한 교육 프로그램은 2021년 시장 정말 힘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그 시장에서도 매달 1억 이상의 수익을 올리신 13억 이상의 수익을 낸 찐 고수시죠. 단기 매매로 그러한 수익을 내신 분입니다. 이분의 특징은 자신만의 원칙으로 종목을 발굴하는 기법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이분의 교육은 단기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고자 하시는 분, 그리고 현재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지만 손해를 보고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자신만의 단기 매매 투자 원칙을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요즘 우리 김정수 저자님 인기가 아주 커지고 있는데요. 네. 댓글 보니까 깡통 형님으로 불리시더라고요. 예. 어떻게 인기 체감하고 있으신가요? 예. 저도 뭐 댓글도 보고 전화도 여러 번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제 책을 그 10번 이상 읽었고 유튜브를 뭐 몇 번씩 보셨다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무려 그 200만 횟수가 넘어갔고 오늘자로 보니까 230만 횟수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는 헬스장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자기를 제자로 받아달라 뭐 이러신 분까지 계셔가지고 한편으로는 당황스러웠고 한편으로는 고마웠습니다. 네. 이번에 교육 과정을 만드시죠. 네네. 가지고 계신 그 투자의 노하우를 네. 정말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네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네네. 이유가 특별히 있으실까요? 이게 주식 투자는 이게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지금 워런 버핏도 90살이 넘으셔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주식 투자는 마우스만 클릭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누구든지 나이가 100세가 넘어서도 할 수 있고 우리 젊은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최소한 뭐 3, 40년 이상, 50년 이상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그렇게 오래 하려면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한테 종목 이런 거를 의뢰하거나 추천받아서 하면은 오랫동안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그렇게 책을 썼고 또 유튜브에서도 여러 번 이제 나와서 했는데 그것만으로 조금 부족하고 디테일한 부분을 자세히 설명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갖고 제가 이 프로그램을 끝까지 성실하게 이수하시면은 누구나 1시간 안에 좋은 종목을 고를 수가 있고 또 나만의 필살기를 갖추어가지고 평생 그 낚시를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해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깡통을 무려 12번이나 쳤지만 13번째 성공하고 14년대 무려 13억 이상의 돈을 번 제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을 도와드릴 테니까는 여러분도 저를 믿고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그 교육 과정을 수료하는 분들에게 꼭 이거 하나만큼은 꼭 가르쳐 주고 싶다, 도움을 주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 그럼 물론 이제 제가 하루에 200개 종목을 12분의 1차로 이렇게 고를 수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프로그램을 이제 성실하게 잘 이수하고 공부하신 분들은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고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장기 투자로 돈을 벌기는 쉽지 않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네. 또 단기 투자 혹은 네. 단타를 통해서 돈을 벌기는 더더욱 쉽지 않다 네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우리 김종수 저자님은 단기 매매를 통해서 네네. 수익을 내신 거잖아요. 네네, 13억을 그렇습니다. 보신 건데 네네. 그 단기 매매의 그 기간, 그러니까 네. 어떤 주식을 샀을 때 언제 파시는지 네네. 제가 이제 주로 장대 양봉이 형성된 그 세력이 돈을 넣은 그런 종목을 위주로 특히 또 그 턴어라운드 된 그런 주식만 사서 그 이익이 한 플러스 10% 정도 나면은 매도를 하는 그런 거를 이제 기계적으로 반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이 누적되다 보니까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교육 네네. 프로그램에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네네. 한국 시장에 특화된 단기 매매 네네. 트레이딩 방식이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저도 단타나 초단타, 장기 투자도 다 해봤는데 제 성향상 이제 그런 거가 맞지 않았었고 그 세 부분은 다 실패했었고요. 그 또 한국 주식 시장 상황상 단기 매매가 아주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단기 매매에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단기 매매 투자에 적합하다고 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 사람들의 90% 이상은 단기 매매에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의 그 성격이 그 빨리빨리 문화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단기 매매는 비교적 단타나 초단타보다는 느리지만 며칠만 해도 승부를 볼 수가 있고 평균 보유 기간이 장이 좋을 때는 뭐 1개월에서 2개월밖에 안 되고 또 뭐 장이 이렇게 요새 같이 안 좋을 때는 뭐 3개월에서 6개월 이렇게 잡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 성향하고 딱 맞는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그 단기 매매로 돈을 벌고자 하는 분들에게 네네. 그 노하우를 전수해 주실 건가요? 그 절대 사지 말아야 될 종목 1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5만 건 이상을 거래하면서 제가 물렸던 거를 전부 분석을 해보니까 그 12가지 유형이 나오더라고요. 또 반드시 사야지 될 종목 유형도 12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두 이 24가지가 있는데 이 24가지가 제 책에는 아쉽게도 한 가지 종목씩밖에 그 이해를 못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 영상에서는 종목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소거를 하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결과는 어땠는지를 차근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제 책에서 아쉬웠던 부분이 그 200개 종목을 한 개에서 5개 정도 좋은 종목으로 추리는 과정을 거의 축약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일반 분들이 책만 보고 쫓아오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200개 종목을 일일이 하면서 이 종목은 왜 선택이 되고 이 종목은 왜 선택이 안 됐는지 그런 거 원인과 그런 거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은 몇 번씩 보시다 보면은 스스로 그런 능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VOD 네. 강의만 보고 배운다는 게 쉽지 않다. 하다 네네. 보면은 생각과는 다른 네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영상만 보면서 과연 배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있을 네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라이브 방송으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직접 소통을 하면서 궁금증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그 시간을 마련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5 캠퍼스를 통해서 평생 활용할 수 있는 종목 선정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내 특급 비밀인데. 내가 이 공개 방송이라 갖고 수익률을 제대로 얘기를 못 하는데 이제 유튜브에 나와서도 그래서 내가 뭐 한 20% 30% 이상 그렇다는데 사실 내가 며칠 전에 계산해 보니까 작년에 이제 그 수익률을 따져 보니까 한 70% 이상 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는 사실 수익률이 100% 이상이었어.